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경찰이 사라지고 법원이 문을 닫으며 정부 청사가 텅 비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착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리는 무법지대로 변하고 낯선 집단들이 마을을 점령하며 평화롭던 일상이 공포로 뒤바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500년 전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서로마 제국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국의 멸망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권력 이동의 순간이자 문명 전체가 어떻게 서서히 소멸해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죠. 특히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틸라가 로마의 심장부를 짓밟는 과정은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붕괴의 드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중해를 자신들의 내해처럼 지배하던 거대 제국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의 심장처럼 제국의 중심부는 점점 더 약하게 뛰었고 변방에 수비되는 예전의 위용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도덕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군사적 우위도 과거의 명성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약점을 감지한 주변 세력들이 썩은 고기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간 온 세계가 부러워하던 로마의 행정체계는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안쪽부터 붕괴되어 갔습니다. 국경선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더 이상 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못하는 군인들은 선조들이 정복했던 광대한 땅을 하나로 지켜내려 발버둥 쳤지만 힘이 부족했죠. 국경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고 로마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트족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이 무대에 등장했죠. 이는 서부 제국의 붕괴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고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냈죠. 그 결과 군부 실력자들과 지역 권력자들이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전투력이 약화되면서 전장에서 적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침략자들이 제시하는 치욕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이 세 황제가 통치하던 말기에 제국의 전반적인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훈족의 재출현으로 로마군이 받는 압박이 다시금 극도로 심해졌기 때문이죠. 로마가 이전까지 상대했던 다른 침입자들과 완전히 달랐던 점은 유럽 대륙을 침공했던 대다수 집단이 중부나 북부 유럽 출신이었던 반면 훈족은 명백히 아시아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정확한 출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현재의 카자흐스탄과 몽골, 중국 일부를 아우르는 중앙아시아 초월지대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들은 다른 야만족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로 기술되어 있으며 로마인들은 그들의 보기 흉한 작은 체구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위협적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만한 북유럽과 중유럽의 여러 부족들과는 달리 로마인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존재였죠.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야만적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용감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로마인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주된 이동수단으로 삼는 아시아계 훈족은 그 후 수세기 뒤에 나타난 징기스칸의 전사들과 훨씬 더 유사했고 거의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훈족의 싸움 방식은 당시 로마가 알고 있던 유럽의 여러 야만족들과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부 게르만 부족들이 기병을 이용하긴 했지만 훈족의 전쟁은 전적으로 기병을 핵심으로 전개됐죠. 이들은 말 위에서 성장한 초원의 민족이었고 승마 기술을 익히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통과 의례와 같았습니다. 더 작고 날렵한 말들과 결합되어 그들은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훈족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는 활이었는데 초원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복합적인 곡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뼈로 보강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말을 타고 쏘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무기였죠. 매우 강력한 무기였고 수천 명의 기병들이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근거리 전투에서는 검과 올가미, 그물 등을 활용해서 적을 포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화살을 퍼붓기 위해 접근한 다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후퇴하는 전략을 구사했죠. 정교하고 복잡한 로마의 대형들은 이런 유동적인 전사들을 상대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에는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는 사방에서 로마 대형을 에워싸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공포의 아틸라가 지휘하는 훈족은 441년부터 443년까지 발칸 지역에서 대규모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로마 주민들을 극도로 위협했고 크게 약해진 로마군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북아프리카의 반달족을 공격하기 위해 시칠리아에 배치되어 있던 군대를 급히 소환해서 아틸라에 맞서게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훈족을 격퇴하고 쫓아내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훈족 군대에 맞선 로마의 두 개 군단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훈족은 발칸반도 전체를 마구 유린했고 443년에는 현재 세르비아 지역인 나이수스라는 도시를 포위한 뒤 그곳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결과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동맹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극도로 굴욕적인 조건들에도 합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620kg이 넘는 금을 곡물로 바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로마가 다른 나라들에게 조건을 강요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훈족 같은 집단들로부터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로마는 아틸라의 공격으로부터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휴식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성 제롬이라는 기독교 성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빠른 발의 말들을 타고 여기저기 질주하며 그들은 온 세상을 공포와 피해 바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세계에서 이 짐승들의 더 이상의 공격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그들의 접근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속도는 소문보다도 빨랐으며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신분이든 나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한편 제국의 다른 더 먼 지역에서는 제국의 통제력이 계속해서 무너져 갔습니다. 히스파니아 지역에서는 바가우다이라고 불리는 농민들과 같은 완고한 반정부 세력들과 다른 야만족 부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로마의 지배력이 점점 더 약해져 갔죠. 아틸라는 440년대 내내 발칸반도와 동부 지역의 여러 지방을 계속 약탈했지만 그의 관심은 곧 서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451년에 그는 그 이전의 수많은 침략자들과 마찬가지로 라인강을 건너서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서부 제국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아틸라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령 갈리아 지역으로 진군했고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 위치한 오를레앙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맹렬하게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는 451년 6월에 카탈라우 평원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로마군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로마군이 게르만족 동맹군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로마의 대열에는 이런 부족 보조군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는 테오도리쿠스 1세 국왕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동맹군인 서고트족과도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로마와 싸웠던 집단들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로마의 권력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군대 내부에 추가된 병력이 아니라 완전히 별도의 지휘 및 통제 구조를 갖춘 다른 독립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로마가 과거에 싸웠던 방식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기의 중세시대의 전투와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탈라우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의 정확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훈족이 결국 후퇴하긴 했지만
훈족을 완전히 위협에서 제거할 만큼 심각한 패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52년엔 아틸라의 군대는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병력을 모집한 다음 이번에는 갈리아가 아닌 이탈리아 본토로 직접 진격해서 베로나를 포함한 여러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에 파도바와 밀라노도 약탈했고 중요한 중심지였던 아킨레이아에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지만 일부 증거에 따르면 나중에 부분적으로나마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아에티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은 아틸라와 직접 정면 대결을 벌일 만한 충분한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후방을 공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족의 이탈리아 본토 침입은 로마가 겪어야 했던 일련의 연속적이고 굴욕적인 타격들 중에서도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죠. 제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핵심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멀리 떨어진 변경 지역들은 더욱더 그렇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에게 다행스럽게도 훈족의 위협은 대부분 저절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아틸라의 군대 내부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동쪽에서는 새로운 황제 마르키아누스가 훈족의 본거지를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틸라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 파괴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던 집단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안정한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던 현상이지만 아틸라의 훈족 위협이 물러가자마자 발렌티니아누누스 황제는 자신의 장군 아에티우스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에티우스라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무시무시한 훈족 군대에 맞서 싸웠던 바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 막시무스와 그의 궁정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아에티우스는 황제에게 보고서를 낭독하던 중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발렌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이 직접 그를 공격했는데, 이런 일은 로마 황제 암살자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장군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결국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복수를 갈망하던 아에티우스의 두 추종자들이 황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발렌티니아누스를 죽여버렸습니다. 로마의 진짜 적들은 이제 로마의 성벽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렌티니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원로원 의원은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였는데, 그는 바로 발렌티니아누스가 아에티우스를 죽이도록 부추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층에서는 음모와 배신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막시무스의 통치는 처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세리크 왕이 지휘하는 반달족은 이미 이탈리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455년 5월에 임박한 공격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로마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지원군은 전혀 도착하지 않았고, 로마는 가이세리크의 대규모 군대를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죠. 많은 시민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황제 막시무스는 자신과 원로원 의원들의 대피를 조직하려고 애써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5월 31일에 살해당하고 말았는데, 아마도 도시 성벽 바로 바깥쪽에서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시체가 훼손되어 티베르 강에 던져졌을 때 반달족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로마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력했던 제국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서기 410년에 로마를 약탈했던 고트족의 공격과는 달리 이번 반달족의 공격은 훨씬 더 치열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이나 도시에 머물면서 약탈과 파괴를 일삼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훔쳐갔습니다. 현대에 파괴 행위를 뜻하는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노예로 붙잡혀 북아프리카의 반달족 영토로 끌려가야 했고, 사슬에 묶인 채로 불타는 도시를 지나 대기하고 있던 배들로 끌려갔습니다. 교황 레오가 살인과 고문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전해지며 반달족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로마 권력의 심장부가 크게 파괴된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서로마 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황제 아비투스가 등장했습니다.
갈리아 출신의 영향력 있는 원로원 의원이었던 그는 막시무스가 죽고 로마가 약탈당할 당시에는 갈리아에 있는 서고트 왕 테오도리쿠스 1세의 궁정에 머물고 있었죠. 서부 제국을 둘러싼 새로운 신흥 세력들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아비투스를 황제로 추대하고 그의 권력 기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테오도리크와 그의 궁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비투스는 현재 마르키아누스가 통치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과 로마 원로원 양쪽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도시로 돌아와서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로마 약탈 직후의 절망적인 상황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주로 서고트족으로 구성된 군대를 로마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대부분이 현지인이 아닌 이들 군대는 식량과 급여가 필요했는데 이는 이미 과도하게 부담을 안고 있던 제국의 국고에 엄청난 부담이 됐죠. 아비투스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동 조각상들을 녹여서 팔아버리는 등의 절망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쁜 소식들 속에서도 이룬 작은 성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능한 장군 리키메르가 이끈 전투에서 시칠리아 해안 근처에서 반달족의 약탈군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스틸리코나 아에티우스와 같은 강력한 군사적 인물로서 때로는 황제만큼이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비투스가 서고트족 후원자들에게 히스파니아의 상당 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오히려 그에게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테오도리크 1세가 히스파니아에서 원정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아비투스의 통치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군사적 인물인 마조리아는 리키메르의 중요한 지원을 받아서 아비투스에게 직접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비투스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갈리아에서 군대를 모은 뒤 이탈리아 북부 피아첸차 근처에서 리키메르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같은 도시의 주교 자리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요 선동자 중 한 명이었던 마조리아누스는 아비투스의 뒤를 이어서 457년 4월에 서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마조리아누스의 통치는 서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마지막 통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은 대체로 동로마 제국이나 야만족 장군들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본토와 갈리아 히스파니아의 일부 영토만을 차지한 크게 축소된 제국을 물려받았으며 잃어버린 영토들을 되찾고 로마의 적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마조리아누스는 반달족을 몰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457년 가리글리아노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이탈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약탈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북아프리카 영토로 돌아가려던 대규모 약탈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히스파니아에서 로마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아오는 데도 성공했고 이는 로마의 국고와 군대 사기를 크게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들의 압박은 강했고 로마의 입지는 위험할 정도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마조리아누스는 서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부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원로원과 귀족들 사이에서도 많은 적을 만들게 됐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이런 부패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서 강력한 장군이었던 리키메르는 북아프리카의 반달족에 대한 실패한 공격에서 이탈리아 본토로 돌아오던 황제를 죽여버렸습니다. 마조리아는 며칠 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결국 참수당했는데 그의 지위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마조리안의 뒤를 이어서 꼭두각시 황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베루스 3세가 461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지만 리키메르가 실권을 쥐고 있어서 실질적인 권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테미우스가 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467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전임자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권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열망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리키메르 장군에게는 문제가 됐는데
그는 이미 지휘권을 갖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안테미우스는 동로마 제국과 레오 1세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이로 인해 리키메르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두 사람 간의 전면적인 대립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마조리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이는 그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키메르가 로마시를 포위 공격한 지 거의 5개월이 지난 후에 안테미우스는 포로로 잡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수당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꼭두각시 통치의 배경에는 로마 영토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이 있었으며 이는 로마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군사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오를레앙은 463년에 다시 포위당했는데 이번에는 살리안 프랑크족의 공격이었습니다. 464년 베르가모 전투에서 강력한 장군 리키메르는 이탈리아를 침입한 알란족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왕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468년에는 북아프리카의 반달족에 대한 동서로마의 연합 작전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당시 서방 서국이 엄청난 자금을 낭비한 가장 큰 상륙작전 중 하나였으며 당시 서방 제국은 이 작전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469년에 로마와 동맹군은 서고트족에게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갈리아 북서쪽 데올스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어서 서고트족은 로마군을 다시 한번 패배시켰는데 이번에는 남부 갈리아의 아르에서였습니다. 그 후 서고트족의 왕 유리크가 주변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위협에서 다른 위협으로 계속 휘둘리면서 제국은 숨을 돌릴 시간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키메르의 다음 꼭두각시였던 올리브리우스는 472년 7월부터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황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던 리키메르 장군도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그는 아비투스 황제를 살해한 이후로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질적인 권력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서부에서 마지막 4년 동안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은 리키메르의 조카인 군도바드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로마의 권력 기반은 너무나도 약해져서 통치 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만족 집단들에 둘러싸여 있던 이들은 점차 영토에 정착하여 다음 세기에 국가들이 될 지역들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 야만인 지도자 오도아케르에 의해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는 로마 이후 이탈리아의 첫 번째 통치자가 됐고 아우구스툴루스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의 혈통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기능하는 동방제국의 수도 역할을 계속할 것이었지만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의 몰락은 단순히 한 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질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리며 분열된 유럽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대했던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천천히 제국을 쇠퇴시켰죠. 마치 거대한 고목이 여러 질병과 환경 변화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 혼란을 들 수 있습니다. 3세기 위기 때처럼 황제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면서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죠. 황제가 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암살 내전 쿠데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은 행정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치안도 악화됐죠. 두 번째는 경제적 붕괴입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났고 화폐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무역은 위축됐죠. 특히 3세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물물 교환이 다시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농업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농민들이 도망치면서 식량 부족이 심각해졌죠. 도시의 인구도 크게 줄어들어 상업활동이 위축됐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력의 약화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군은
점점 외국 용병들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고 때로는 오히려 로마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했죠. 로마 시민들의 군복무 기피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군인 정신이 약해졌고 위험한 군복무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게르만족 용병들이 로마군의 주력이 됐죠. 네 번째는 야만족의 침입입니다. 훈족의 서진으로 밀려난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영토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화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그들이 로마를 멸망시키는 주역이 됐죠. 이들의 침입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문화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세련된 도시 문명과 게르만족의 소박한 부족 문화가 충돌하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시하는 기독교 사상이 퍼지면서 군인 정신이나 시민 의식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제국 통합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종교에서 기독교로의 급속한 변화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여섯 번째는 지리적 한계입니다. 제국이 너무 커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광대한 영토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로마에서 브리타니아까지는 배로 한 달 이상 걸렸고 게르마니아 국경까지도 몇 주가 필요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후변화와 역병입니다. 2세기부터 기후가 추워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안토니우스 역병 같은 전염병이 인구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제국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웠고 세수도 줄어들었죠. 도시들이 비어가면서 상업과 수공업도 쇠퇴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로마 제국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3세기 위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지만 예전의 강력함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으로 제국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료제의 비대화와 세금 부담 증가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죠. 4세기 후반부터는 게르만족의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제국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고 결국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 언어, 종교, 건축,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로마의 영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유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로마법은 현대 법 체계의 기초가 됐죠. 정치 제도에서도 로마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공화정, 제국주의, 원로원, 집정관 같은 개념들은 모두 로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로마의 정치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문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다신교에서 기독교로, 통일 제국에서 분권적 봉건제로의 변화였죠. 이런 변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 쌓아올린 문명의 성과들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계승됐습니다. 비잔틴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가톨릭 교회 등을 통해 로마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주면서도 동시에 위대한 문명의 유산이 어떻게 후세에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언젠가는 몰락하지만 그 정신과 문화는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건축물이나 유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인들의 진취적인 정신, 실용적인 사고, 포용적인 문화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효과적인 통치, 다문화 사회의 통합, 위기 관리 등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들이죠. 로마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